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476명 늘어서 모두 4,212명이 됐습니다. 오늘도 추가 확진자 가운데 90% 가까이는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례 브리핑을 여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현황 그리고 확진자들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3시에는 식약처가 마스크 수급 상황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정부 브리핑들은 준비되는 대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도움 말씀 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 그리고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충원 기자, 정부가 확진자 통계 방식을 좀 바꿨어요.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매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10시에 발표하고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5시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제 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일단 0시 기준으로 해서 다음 날 10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좀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네. 지금 확진자 통계부터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총 4,212명이고요. 오늘 오전 대구에서 또 65세 남성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을 해서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이제 사망하는 사례가 대구에서 잇따랐는데 지금까지 4명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진 상태고요. 현재 대구 지역의 인공호흡기 등으로 위중한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15명이어서 앞으로도 사망자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대책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체계를 좀 바꾸겠다,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좀 정리해 보면요. 환자를 일단 4단계로 나눠서 경증, 그다음에 중등도, 중증, 최중증으로 나눠서 경증은 일단 생활치료시설에 격리 또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중증 환자 위주로 선별해서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대구에서 이제 중앙교육연수원을 첫 번째 생활치료시설로 전환을 해서 환자 160명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일단 1인 1실로 방침을 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1인 1실로 하면은 3천여 명의 확진자가 지금 대구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자, 오늘 마련한 그 중앙교육연수원이 아마 그 교육부 산하인 것 같은데 이게 160실입니다. 1인 1실이니까요. 그다음에 이번 주 내에 그 삼성인력개발원 203실, 그다음 또 서울대 병원 인재개발원 등 2곳을 개원 예정인데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합쳐도 500실이 넘지 않거든요. 지금 대구에서 3,0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00명이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지금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가격리 중이죠. 예. 이번 주까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한 500실 정도뿐이 안 되는데 생활치료시설이 지금 1인 1실을 고집하다가는 또 집에 자가격리 중에 사망할 수 있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보기에도 생활치료센터를 이렇게 만드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 자가격리 대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엑스코어 같은 국제전시장을 대규모 생활치료센터로 전환을 해서 한 번에 2,000명 지금 대기한 분을 다 수용해서 치료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경증 환자는 다른 시설에서 따로 관리하고 중증 환자만 추려서 집중 치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자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 환자 분류 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중증도를 4단계로 나누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대구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숨진 14번째 사망자는 초기에는 발열도 없었고 신천지 관련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단검사가 늦어져 확진 판정도 늦어졌고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지만 집중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증 환자는 중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중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래서 중환자는 중환자대로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돼 역학관계와는 무관한 중증 환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중증 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가 발열이 없었습니다. 폐렴을 확인하는 흉부 엑스레이로도 중증 환자 4명 중 1명은 놓쳤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진단 시점에는 경증이었지만 며칠 만에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 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사망자는 대부분 이러한 고위험군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해 어떤 경우에 중증으로 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환자 분류 체계에 이 같은 코로나19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매뉴얼,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다가는 이렇게 중증 환자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완치 판정을 받은 25번째 환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인 데 대해 해당 의료진은 개인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기존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지병이 없고 또 중증이 아니면 별도 시설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속해서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생활치료센터는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70% 이상이 확인된 대구입니다. 대구에 있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저희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상자는 입원할 필요는 없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격리가 필요한 경증 환자들로 의료관리는 경북대병원이 맡게 됩니다. 1인 1실이 원칙인데 의료진이 상시 모니터링과 치료를 병행합니다.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음압시설은 없습니다. 의학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를 하시게 하되 어떤 바깥과의 그런 접촉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잘하고 감염 관리를 잘하는 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관리는 전국 대형 병원이 분담하게 됩니다. 특히 병상 부족이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은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요만큼 충족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늘려갈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경증 환자의 어떤 수만큼의 적어도 1,000실 이상 정도는 저희들이 준비할 것으로. 정부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원화된 운영을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확진자들의 중증도 분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 이충원 기자와 김우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아까 말씀 주셨었는데요. 이 경증 환자들을 자가격리는 아니고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를 시키면서 치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입원을 해서 그러니까 격리가 되니까 2차 감염자 생기지 않고 또 매일매일 체온이나 바이탈 사인 보면서 우리가 중증으로 갈 환자는 빨리 이제 후송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하고 또 충분한 영양 공급이 돼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고 영양이 결핍되면서 병이 또 중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생활치료센터에서 영양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사가 있어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환자분도 그렇고 의료진도 이 예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도 하나의 그 팀워크로 해서 환자분들을 돌본다면 아주 우수한 생활치료센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이게 이제 어떤 증상까지를 경증이라고 하고 어떤 증상을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분류 체계를 좀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제 치료 지침 7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면서 환자들을 중증도 분류하는 기준을 7판에 담긴 했는데 네. 다소 혈압이나 체온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판단하는 의사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서 동일한 잣대로 중증도 아까 4단계로 한다고 했잖아요. 최중증, 중증, 중등도, 경증을 나눠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침을 좀 숙지시켜서 의사들이 확진 환자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이제 다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저는 기저질환 환자, 고령자, 또 제3의 기저질환이나 고령자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에도 갑자기 폐렴이 심해서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
이 단순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환자도 많고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진 이런 여러 가지 다발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명료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저질환 환자 지금 돌아가신 분이 거의 다 기저질환 환자분이시고 대부분 고령자고 또 폐렴과 같은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이 제 세 가지 기준으로 우선은 지금 빨리 자가격리 중에 있는 한 2천여 명 중에서 세 가지 기준으로 먼저 골라내서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는 것이 지금 추가적인 희생자, 사망자가 안 나오는 선결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병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활 그 치료 시설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충분할 수 있느냐. 지금 정부가 1인 1실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좀 부족하진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같은 코로나19 환자하고 경증 환자들은 본인이 수발을 다 다니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인 1실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뭐 1인 2실이든 만약 그 방이 넓으면 1인 3실 뭐 이렇게까지 해도 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지금 꼭 1인 1실을 고집해야 될 정도로 경증 환자들이 그렇게 격리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다 같은 코로나19 환자고 경증이기 때문에 1인 1실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의료진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돌본다라는 그 차이지 이 환자분들은 뭐 같은 코로나19 환자이기 때문에 1인 1실을 꼭 고집할 필요 없다. 뭐 다인실 활용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자, 그 의료진 부족도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의료진 상황이 어떻게 되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대기하고 있는 환자 대구에서 확진받고 집에 있는 환자가 2,000명입니다.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번 주까지 3개 정도의 연수원을 비워서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5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다인실을 지금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우선 빨리 수용해서 이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1인실을 좀 고집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투여되는 그 의료진입니다. 의료진에는 의사도 들어갈 때고 그 간호사도 필요합니다. 간호사도 뭐 혈압을 측정하거나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말씀 줄이고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브리핑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증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 16시부터 3월 2일 0시까지 확진자는 총 476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까지는 총 확진자 수가 4,212명입니다. 참고로 오늘 2명이 격리 해제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망자가 4분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오늘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가 4분이 더 계셔서 현재 총 사망하신 분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역별, 시도별 확진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환자 수는 대구가 3,081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은 경북 지역이고 624명입니다. 보시면은 시도별로 환자 발생에 대한 동향과 증가 추세가 상당히 다른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주요 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그런 사례와 기타로 분류된 건들은 대부분은 접촉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 지역도 624명 중에 신천지 관련된 집단 유행과 청도의 대남병원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성지순례 등 집단 시설을 통한 그런 유행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108명의 신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이 57%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또 저희가 교인 명단하고 비교하고 하면은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해외 유입 관련해서는 33명으로 분류가 됐고 기타 조사 중인 케이스가 1,642명입니다. 저희가 시도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전체 환자 중에서 한 12% 정도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정비가 되면 세부적인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 보고 통계는 실시간으로 질병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통계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나 감염 경로에 대한 거는 역학조사가 진행이 돼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시차를 가지고 보고 통계와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 통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 표에 보시면은 부침 1입니다. 페이지 6쪽에 보시면은 일별 신규 환자와 누적 환자 수의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천지 교회 관련된 집단 발병이 늘면서 급격하게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가 집단 발병과 연관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가 10만 명당 126명으로 높고 경북이 10만 명당 23.4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별, 연령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여성이 6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그 환자 수를 보시면은 9세 미만이 32명으로 0.8%이고 10대가 169명으로 4%입니다. 가장 그 많은 수는 20대로 29.3%입니다. 이 부분은 신천지 교회의 교인들 중에 많은 부분이 20, 30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연령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망자 수의 22명의 분포를 보시면 30대가 1명, 40대가 1명, 그리고 50대 5명, 그리고 60대, 70대, 80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확진자 대비 사망률로 치명률을 간략하게 내보면 전체의 사망 환자의 비율은 0.5%입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치명률이 3.7%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피해 최소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현재로서의 고위험군은 65세 또는 50세 이상의 이런 그 성인층과 또 기저질환이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에서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중증 치료 또 제대로 된 그런 치료가 가능하게끔 병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치명률,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말씀드리면 어제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의 방역 대응 체계가 기존의 해외 유입과 전파 차단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작 단계로 보고 이런 그 사망자, 중증 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 최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7번째 지침을 개정을 해서 오늘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의 중증도 분류팀 의사들이 담당하게 되고요.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 치료를 하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낮지만 전파 차단의 목적 그리고 임상 증상이 변화되는 것을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생활치료시설,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실시하는 걸로 지침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에 운영 안내 자료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도에 배포를 했고요. 각 시도는 생활치료센터를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하여 운영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대구광역시부터 오늘 금일부로 운영이 시작되고 오늘부터 환자가 입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활치료센터 내에서는 전담 의료진, 의사와 간호사 등을 배치하고 시설 내에서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적어도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을 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입원 조치하는 그런 그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가 이런 자원에 대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 격리 입원 중인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자가격리 상태에서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그런 환자 중증 또는 고위험 환자 위주의 입원 치료 병상에 대한 배정, 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이 되었고 구체적인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가 나가게 됐습니다. 이 칠판에 대한 개정 지침은 이러한 그 확진 환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례 조사와 역학 조사에 대한 내용도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보건소가 신고된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례 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시행하게 되고 저희는 역학 조사의 그 범위를 대중에 대한 노출보다는 좀 더 밀접하게 접촉이 가능하고 고위험군이 노출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원 노출과 사회복지시설 같은 그런 집단시설의 노출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역학조사에 대한 방향과 주체를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신속한 사례에 대한 판단, 감염 경로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에 대한 조치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특성이 감염 초기에 경증일 때 전염력이 굉장히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그런 측면들을 감안을 해서 초기에 전파력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초기부터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그런 상황일 때는 가능한 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또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나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대구 지역에서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사망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공통적인 요인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또 기존의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런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임신부 등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가실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3, 4일 정도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관찰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이러한 경증으로 의료기관, 특히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또는 응급실을 가시게 되면 거기서 또 많은 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염력이 높은 시기인 초기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경과 관찰을 하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나 안심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3, 4일간 휴식을 취했어도 호전되지 않고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는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나 안심병원의 외래 등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씩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분.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임상의가 브리핑에서 일반 환자든 중증 환자든 실제 체온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브리핑 자료에 보면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에 1339에 연락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환자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어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한 가지 좀 여쭙고요. 그리고 지금 음압격리병실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가운데 몇 명 정도가 현재 경증이고 몇 명 정도가 중증인지 혹시 환자 상태 분류되어 있는 게 있으면 대구 지역. 아니요, 전국에서요. 전국이요. 네네, 전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중증과 경증으로 환자 상태가 분류되어 있는 게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전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고요. 확진자인 경우에서도 고열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호흡기 그런 감염병 내지는 호흡기 질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코로나19로 의심하고 모두 검사를 받으시러 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그런 감염의 위험이 좀 더 높은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 특히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좀 더 신속하게 검사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권고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증상이 굉장히 비특이적입니다. 발열도 상당히 낮고 또 굉장히 피로감이 있기도 하고 인후통 같은 증상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초기에 경미한 증상들이 이어지다가 좀 더 이제 열이 나면서 심해지고 좀 더 지나면 폐렴으로 가는 그런 굉장히 긴 자연 임상적인 경과를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장시에 무증상이라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무증상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의료적인 그런 모니터링과 또 신속한 진료가 가능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일단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였고요. 거기서 하루에 2번씩 체온을 측정하고 좀 더 다양한 그런 임상 징후를 보고서 병상으로 옮길지 말지는 의료진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판단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보도 브리핑할 때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어서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폐렴이나 이렇게 중증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PCR 2번 검사 음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일부 체류하고 계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오늘부터 지침이 개정이 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퇴원 기준은 의학적인 판단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걸로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할지 말지에 대한 거는 조금 방역적인 그런 측면으로 바이러스가 분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구분해서 모든 예전에 저희가 환자가 적었을 때 또는 이 병의 특성을 잘 알지 못했던 초기에는 저희가 무조건 다 음압격리 병상으로 수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걸 좀 분리해서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서 기존의 전담병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시설 또는 자가로 이동해서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그 검사나 이런 거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재분류와 병상에 대한 재배정 이런 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굉장히 상급의 체중증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전담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반적인 진료를 하고 거기는 좀 더 위중하거나 좀 더 복합적인 치료가 하신 분들을 국립중앙의료원에 그 전원 조정 해주시는 그 상황실에서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 대한 환자 입원을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쪽 끝에서 한번 받겠습니다. 네. 네, 그 치료센터 이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입소 생활이 궁금하고요. 뭐 자유로운 이동이나 식사가 가능한지 우한 교민의 경우 이제 1인 1실 생활하면서 방에만 계셨는데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를 받았는데 언제 어디서 뭐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또 오늘 신천지에서 3시에 지하시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방역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네.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가 들어가는 시설이고 우한 교민은 노출자 내지는 이제 그 지역사회 노출자 정도의 개념이어서 그분들은 한 분이라도 그중에 확진이 생기면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1인 1실 엄격하게 생활을 통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확진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1인 1실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의 특성에 맞게 다인실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방 단위나 층 단위의 격리보다는 건물 자체가 통제가 되고 또 의료진이나 지원 인력과 확진 환자의 노출을 최소화해서 그런 건 이제 개인 보호구나 동선을 분리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상태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음전이 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바로 자가격리나 이런 형태로 전환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아주 우한 교민들처럼 동선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간의 노출이나 접촉은 줄이는 그런 쪽으로는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회장에 대한 검사는 저희도 교회 측으로부터 정보를 확인을 했는데 검사를 받았고 음성이라는 것까지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수탁검사기관에 아마 의뢰를 했고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한 거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고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오송에서 받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실시간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그리고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교수님과 함께 오늘 발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 오늘 발표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환자의 특징 분포, 그다음에 치사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이제 4,00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대구가 3,000명이 넘었고 대구 경북을 합하면 3,700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계산을 해보니까 88%를 차지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이제 전체 중에 신천지 대구 교회 관련이 57%, 또 확진자의 접촉자 가 확진된 사례가 12%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9세 미만이 0.9%로 32명이고요. 10대도 있어서 10대가 전체 확진자의 4%. 그래서 미성년자가 4.9%를 차지합니다. 치명률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까지 분포를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0.5% 정도지만 80세 이상은 3.7%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이면서 기저질을 갖고 있는 분들을 먼저 입원 치료를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 30대도 좀 눈에 띄었어요. 아마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확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어떤 20대, 특히 20대가 많았거든요. 20대가 20, 30% 정도를 차지했으니까 그런 분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이게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 그 행사가 2월 16일이었으니까 지난달 16일, 지금 잠복기 14일을 지났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일부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환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31번 환자가 2월 18일 날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천지교회에 참석했을 때 다른 환자로부터 2차 감염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감염으로부터 최대 잠복기가 이제 14일인데 대부분 일주일에 3차 감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들은 3차 감염이 다수가 지금 집계되고 있고 또 3차 감염으로부터 또 4차 감염자도 일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는 이 4차 감염으로부터 또 추가적인
환자들이 나올 것이고 또 잠복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또 증상이 나올 걸로 생각돼서 이번 주까지의 환자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를 격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신천지의 확진자와 접촉했던 분들을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야지만이 이번 주, 다음 주 환자 수를 좀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KBS 전국 네트워크망을 연결해서 각 지역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대구, 경북부터 가보겠습니다. 대구시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현 기자, 오늘 대구, 경북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대구, 경북에서는 44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377명, 경북이 68명으로 이로써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3,70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잇따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집계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만 9명이 숨졌는데요. 모두 뇌경색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7,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중 2명은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 중인 환자들의 사망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대응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우선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오늘부터 입원 대기 환자 160명을 이송해 치료할 예정입니다. 또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농협 경주교육원, 문경서울대병원 인재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연수원과 대기업 연수원 등 3,000실 이상을 확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기자,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한 검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관리하는 신천지교회 신도들은 모두 1,500여 명입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46%가량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3,350명 중 68%인 2,2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자가격리 시간도 연장됐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신천지 신도들의 자가격리 해제가 시작되는데요. 정부의 신천지 신도 전수검사 방침에 따라 대구시는 모든 신도의 검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의 격리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인 31번 환자가 예배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지난달 16일을 집단 감염 발생일로 보고 신천지교단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증가세가 3월 초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천지교회와 관련한 방역 작업은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지금까지 190명의 누적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차량 이동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실 마련되어 있는 서울시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먼저 수도권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수도권 확진자는 어제 오후 집계보다 8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한 확진자 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합쳐 190명입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에는 서울, 경기 지역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서울은 어제 오후 기준 확진자가 87명이었는데 4명 늘었습니다. 이제 확진자 91명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3명이 늘어 92명이고 인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모두 7명입니다. 보건당국의 발표 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확진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수원에서 확진 환자 2명이 오늘 오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울 한일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명성교회 부목사가 병원에서 실시한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목사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성동구청 직원도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부목사는 오늘 2차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성동구청 직원은 어제 재검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차량 이동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됩니까?
네, 서울시는 차량 이동 선별진료소 4곳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차량에 탑승한 채로 단계별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대기자 간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차량 이동 선별진료소는 내일부터 서울 은평병원과 서초 소방학교, 잠실 주경기장 주차장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또 5일부터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도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역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5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등 3만 8천여 명에 대한 조사를 4일간 진행한 결과 유증상자 891명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388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8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 중 274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 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추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과 상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다음 부산입니다. 부산은 추가 확진자가 대부분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아른의 기자, 추가 확진자 감염 경로가 궁금한데 파악이 됐습니까? 네, 부산시가 발표한 오늘 추가 확진자는 3명입니다. 부산시는 추가 확진자 중 1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의 아들이라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추가 확진자 2명은 대구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완치돼 오늘 퇴원하는데요. 부산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오늘 현재 부산시가 조사한 신천지 신도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72명으로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양성, 14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신도 12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집계한 부산의 신천지 신도 중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은 아직 350여 명에 달하는데요. 현재 경찰이 계속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 지역의 정확한 신천지 신도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 5명 가운데 3명이 부산시가 확보한 명단에 빠져 있는 등 정부 명단과 교단 측 명단의 신도 수에 차이가 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신천지 과천본부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또 부산 지역 집단 감염의 주요 경로인 온천교회와 신천지와의 관련성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과 온천교회 신도 명단을 놓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는 교사와 행정직원 등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유치원생 확진자도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조사 결과 다행히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생과 교직원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경남에서는 확진자 10명이 나온 거창의 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한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남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효경 기자, 경남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경상남도는 고성과 거창에서 각 1명씩 모두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성에서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 20살 여성, 거창에선 신천지 교육생이라고 진술한 20살 여성입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61명입니다. 지난 주말 경상남도는 신천지 측의 제출 명단 8,600여 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경남의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는 17명인데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는 8명만 포함돼 있고 나머지 9명은 빠져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명단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신천지 측의 명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추적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신천지 측이 고의로 명단을 누락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있다면 정부 측에 강하게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또 경찰과 함께 신천지 제출 명단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92명의 소재를 확인해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 17명에 이어 거창의 확진자가 11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데요. 이 가운데 10명이 대한예수교 침례 거창교회와 관련돼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곳에서 경남의 단일 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않는 확진자가 나왔다며 역학조사팀을 파견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에도 자동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가 창원과 진주, 창녕, 김해 등 4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강릉에선 국내 처음으로 중국인 유학생 확진자가 발생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내 중국인 유학생이 1,400명을 넘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석원 기자, 유학생 관리 대책이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대학을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은 1,4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에 국내에서 300여 명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가 속출하면서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300명은 입국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에 새로 강원도에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은 700명 정도가 될 전망인데요. 요즘 매일 20-30명씩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중국인 유학생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최초의 중국인 유학생 환자는 가톨릭 관동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입니다. 이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달 말 중국 선양에서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원도청이 중국인 유학생 감염 상태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대학 측과 협의해 입국 즉시 강릉 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유학생은 별다른 질병 감염증이 없는 이른바 무증상 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강릉시는 이 유학생이 탑승한 버스의 운전기사, 동승자 등 3명을 자택과 기숙사에 자가격리시키고 특이 증상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한림대학교와 원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등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대학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사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에서 KBS 뉴스 배석원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교회 예배에 참석한 확진자들도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지금까지 확진자가 몇 명이 추가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선 3명, 전남에서 1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48살 여성과 그리고 21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조금 전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8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자는 어제 오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치를 채취하는 등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 어젯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오늘 오전 광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현재 전남대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어제 오전 광주 남구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긴급 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40대 여성이 직장인 광주 동구의 광주 우체국도 임시 폐쇄하고 함께 근무한 동료 15명은 자가격리됐습니다. 네, 전남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전남 광양에 살고 있는 36살 여성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오한과 두통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검사를 받았는데요.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오늘 오전 최종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어젯밤 11시쯤 전남 순천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전남도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여성의 시부모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 여성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이 여성의 남편과 자녀 2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각각 12명과 4명 등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네, 이번엔 전북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신천지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6일 전주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파악된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훈 기자, 추가 확진자는 20대 신천지 신도로 파악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오전 전주에 사는 신천지 교인 26살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전북에서는 7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군산대학교 학생으로 현재는 휴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지역 확진자 가운데서는 첫 신천지 신도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구나 경북 지역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28일 발열 증세를 보인 뒤 어제 전주의 이동형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주에서 부모와 언니,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유증상자로 분류된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고 언니와 남동생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라북도는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전까지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역학 조사를 통해 정확한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난달 16일 전주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밝힌 만큼 당일 교회를 찾은 신도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신천지 교인과 가족들을 전수조사해 유증상자 27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신도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재를 파악한 뒤 이상 증세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도청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번에는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충남입니다. 이 지역은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피트니스 센터 중심으로 가족까지 감염이 되면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충남은 지금 추가 확진자가 몇 명이죠? 네, 이 충청남도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천안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등 2명으로 지난달 28일 발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93명입니다. 충남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만에 지역 누적 확진자가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별로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대전 14명, 세종 1명, 충남 78명인데 이 중 80%가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나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충남 보건당국은 천안의 한 피트니스 센터 줌바 댄스 교실에서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 일부 확진자들의 가족들도 감염되면서 전체 확진자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전에서는 어제 오후 20대 남성 미용사 1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이 남성의 동료 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세종시는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신천지 신도나 교육생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됐는데요. 이 신도 22,045명 중 542명이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하고 있는데 이 12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신도들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신천지 시설과 관련해 기존 41곳만 방역 후 폐쇄했던 충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관련 시설 25곳의 정보를 추가로 전달받아 숙소 8곳을 제외하고 58개 시설을 긴급 폐쇄하고 방역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명을 유지했던 제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준영 기자, 제주에서는 9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새벽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40대 여성의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은 결과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건 9일 만인데요. 이에 따라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세 번째 확진자는 대구에서 온 40대 여성으로 지난달 23일 오후 4시 45분쯤 대구발 제주행 TA 항공편으로 제주에 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지인의 자택에 머물렀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대중교통이 아닌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는데요. 제주 3번 확진자는 어제 오후 5시쯤 대구에 사는 어머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스스로 제주 시내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대구에 사는 제주 3번 확진자의 언니의 경우 지난달 29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3번 확진자는 현재 제주대학교 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이 확진자와 함께 머물었던 지인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었고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3번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역학조사해 1차 조사 결과를 제주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제주 3번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20여 명으로 자가격리 조치키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또 제주 3번 확진자가 신천지와 연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가적인 사실관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북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코로나19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12시 37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35km로 탐지됐습니다. 추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8일에 실시한 합동 타격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24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신형 대구경 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번갈아 발사해왔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발사체도 이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발사체 발사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첫 군사행보로 지난달 28일 군부대 합동 타격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후 1시 30분부터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강한 우려 표명과 함께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나라 밖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입국한 한국인이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격리하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또 중국에선 코로나19 발원이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중국 광동성 선전에 도착한 한국발 입국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이동합니다. 244명 모두 음성 판정이나 대부분 자가격리로 바뀌었지만 24명은 여전히 호텔에 발이 묶였습니다. 코로나 반응 검사는 할 수 있다라는 통지를 받았고요. 저희는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집으로 가서 자가격리한다라는 것까지 듣고 왔습니다. 선전시 정부가 대구 경북 출신이거나 이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 지정시설에 격리시킨 겁니다. 저장성 항저우 근처 이우와 샤오신 교민 수십 명도 음성 판정을 받고도 사흘째 지정시설에 격리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입국객에 대한 통제 조치가 일본 등 상황이 심각한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한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30여 명의 격리 조치를 부른 중국인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자국 내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손 놓은 사이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 혐오 현상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중국 주민들의 반대로 우리 교민이 귀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대사관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선양에선 한국에서 온 사람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전문가와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난산 공정원 원사가 불을 지핀 이 주장을 관영 매체들이 연일 전문가를 인용해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SNS상에는 신천지 교인의 우한 방문을 근거로 신천지 전파설까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더 강화된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국 후에 의료 검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금채령 특파원입니다. 이른바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도착 후 의료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트윗을 통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공항에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 시설에서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미 국무부가 대구 지역에 한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여행 경보를 격상한 상태.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비춰보면 일단 대구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은
의료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어제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의 의료검사 문제를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맹인 이 두 나라와 협력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에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사령탑이기도 한 펜스 부통령은 오늘은 미 CNN 방송에 출연해 확산 방지를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happy to report that this weekend more than 15,000 testing kits have been released. Also, the FDA has approved a testing regimen that state and local officials can be using.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미국인에 대한 위험도는 여전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다고 했던 어제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계절성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이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내 첫 사망자의 감염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단 키트를 7만 5천 개 확보한 상태인데 앞으로 더 크게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는 식약처가 마스크 수급 대책과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 그리고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충원 기자, 그 마스크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는 당번 약국 위주로 이제 배부가 됐고요. 오늘은 이제 한화로마트, 전국에 있는 한화로마트에 지금 배부가 돼서 오늘 풀리는 양이 아마 448만 개 정도로 보입니다. 또 약국에도 물론 당번 약국, 주말엔 당번 약국이 있지만 이제 약국으로 다 간 걸로 보이고 또 읍면동에서는 우체국에서 판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좀 구입이 좀 수월했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그 해외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스크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가 4천여 명 환자가 있고 곳곳에 동선이 길게 있다 보니까 누구나 노출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꼭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접한 지역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미국은 특히 유럽은 이태리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지역사회 감염 전파도 없고 미국도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는 마스크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지 마스크가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환자가 폭증세고 곳곳이 환자 발생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서 감염 예방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도 해외에서 이렇게 마스크 효능에 관련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외는 이 코로나19 환자가 없고 거의 유행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굳이 착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지금 코로나19 발생 상황, 또 위험성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지 외국이 괜찮으니까 우리도 착용 안 한다 이런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중이 많이 모이는 데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 상황은 이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초가 고비다, 분수령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서 31번 이후에 지금 3차, 4차가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환자들이 지금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증상이 있지만 아직 확진 못한 환자분도 있고 3차, 4차 환자의 접촉된 바이러스는 들어왔지만 증상이 시작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 주에 증상이 있어서 확진 검사로 나오거나 아니면 증상이 시작돼서 일부가 또 확진되거나 하기 때문에 이번 주 환자 증가 추세가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예견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또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보건당국은 확진자를 빨리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접촉자는 자가격리 2주간을 철저히 지키는가를 반드시 이해해야 이 환자 수가 줄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다음 또 이어가겠습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 안전처 차장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진영입니다. 3월 2일 오늘의 마스크 공적 판매 수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확보된 공적 물량 마스크는
총 1,041만 4천 개이며 이 중 56.4%에 해당하는 약 587만 7천 개가 출하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 특별 공급 69만 개를 비롯하여 우체국에서 65만 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70만 개, 공영 홈쇼핑에서 20만 개,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12만 개, 약국에서 236만 7천 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115만 개가 공급됩니다. 오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전 매장입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공급 여건이 취약한 전국 읍면 소재 지역과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인 대구 청도 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서울의 행복한 백화점과 서울역 및 대전역의 명품마루, 아임쇼핑 부산역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영 홈쇼핑은 어제와 같이 유선 전화로 판매되었습니다. 자세한 구입 장소나 판매 시간은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행복한 백화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물량의 시장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점 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마스크 공급 방식과 유통 체계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는 조속히 개선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수급 현황 그리고 대책에 대한 식약처 브리핑 실시간으로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충원 기자, 먼저 브리핑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예, 오늘은 예상보다 좀 많이 풀렸네요. 587만 개가 지금 출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출하 중이다. 네, 출하 중. 그러니까 이제 배포가 되고 있다라는 뜻일 것 같고요. 일단 그 날짜에 따라서 하나로마트가 여느냐 마느냐, 또 우체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었고요. 좀 헷갈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현재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일단 구입이 가능하고 전국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은 읍면 소재지 또 경북 지역 이런 곳에서는 우체국에서 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편의점에서도 좀 이 마스크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번에는 빠졌나 봐요. 아직은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국에서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약국은 어디 가나 손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1인당 5매까지만 판매하는 것 같고요. 네. 교수님, 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또는 시급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 중증 환자, 지금 앞서도 이 자가격리 같은 경증 환자도 생활치료센터 옮기고 더 중요한 거는 중증 환자 사망자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음악격리병상에 있었던 중증이 아닌 회복된 환자들을 그 낮은 등급의 병원으로 옮기고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 대기 중인 고령자, 만성질환자, 중증 환자를 최우선으로 국가지정 음악격리병상, 소위 중증, 최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옮겨야 됩니다. 어떤 중증도 등급을 스코어링하는 건 시간 걸리기 때문에 다 알다시피 이 고령자, 만성질환이면 그 지금 사망자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우선으로 중증 치료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1, 2주가 고비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확진자를 빨리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격리해서 2차 감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확진자의 접촉자들 자가격리 2주가 철저히 지켜지는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자가격리 중에 돌아다니시거나 가족 간에 전파가 돼서 또 속출하거든요. 결국 환자 증가 추세를 꺾고 사망자 줄이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하려면 확진자를 생활치료소에 입소해서 격리해서 2차 감염 없도록 하고 또 중증 환자 또 접촉자를 2주간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요즘 약간 소홀하지 않나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인 3시에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뒤 이 총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죠? 네, 한 5분 전부터 이곳 신천지 연수원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이곳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연수원 앞에서는 신천지 측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현장에 경찰 인력 170여 명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이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간부급 실무진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총회장이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천지 측은 당초 기자회견을 이곳 지하 1층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경기도가 방역 등을 문제로 허가해주지 않아서 입구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소식 들려오는 대로 다시 한번 다음 특보에서 상세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 앞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그리고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충원 기자, 지금 그 전체 확진자 중에서 신천지 신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특히 유증상자가 검사를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신천지 대구 교인 유증상자 검사 받은 사람 중에 70% 가까이, 그러니까 68%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비율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같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확산, 3차 확산이 일어나서 대구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속보가 돌았는데 지금 중국 신천지 교인이 국내에 들어왔고 또 대남병원 장례식장과 신천지 대구교회의 연관성을 지금 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신도 한 명이 우한에서 1월 8일 날 입국한 사실을 보건당국이 파악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방문을 한 신천지 신도 12월 초에서 1월 말까지 중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신천지 신도가 지금 몇 명인지 집중 분석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신천지 기자회견은 시작이 되지 않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때문에 이제 대구 경북 쪽에도 지금 굉장히 확진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검사 진단이라든가 이게 좀 마무리되면 확진자 수 증가세가 좀 한풀 꺾일까요?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확진자의 다수가 신천지 교회 관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 교회에 이제 장소 자체도 협소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밀접 접촉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거기서 비말도 나오고 또 그중에 에어로졸 공기 감염도 있어서 이렇게 다수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번 환자가 이제 기폭제가 돼서 우리가 알게 됐고 그중에서 이제 3차, 4차 이렇게 감염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다수가 지금 확진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4차에서 뭐 5차 뭐 이 정도에서 지금 끊겨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을 빨리 격리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입원 치료하고 또 그중에 또 접촉자 자가격리를 철저히 완수하는지를 그걸 보건당국이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자가격리 부분이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이 전수조사하고 진단검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실은 자가격리가 잘 지켜져야 접촉이 안 돼서 2차, 3차 환자들이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이 신천지 관련 이 집단 발생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로 해서 추가 전염기를 차단하고 또 무증상 접촉자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서 이거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보건당국이 중점을 기울인다면 환자 수가 이 증가 추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네, 오늘 그러면 계속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제가 5분 전에 브리핑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자회견이 현장 문제상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전부터 기자회견이 시작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뒤 처음으로 이만희 총회장이 공식 석상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이곳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연수원 입구에는 신천지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현장에 170여 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기자회견에 이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간부급 실무진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총회장이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중계를 전해드리고 있어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신천지 측은 당초 기자회견을 이곳 지하 1층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경기도가 방역 등을 문제로 허가해주지 않아서 입구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은 다음 특보에서 더 상세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 앞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신천지 교회 측의 기자회견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 중증 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기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도와 협의 없이 전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질병관리부장님 설명에 의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증 환자 조정센터는 국가지정 음악 유지병상만 통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가지정 음악 격리병상 이외에 민간 대학병원에도 2017년도에 기본 300병상당 한 개의 음압 병상을 마련하고 추가로 100병상당 한 개씩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병상이라면 8개의 음압 유지 격리 병상이 있는 것이죠. 대학병원에. 그래서 그 전체를 합하면 아마 1000병상 좀 넘게 음압 유지 격리 병상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이 중증 환자 병상 조정 센터는 국가 지정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 지정까지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증 환자 이 코로나19 환자는 국가 지정으로는 넘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음압 유지 병상까지 합쳐서 총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병원 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나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심각 단계고 국민 개개인이 개인 위생, 그다음에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인의 코로나19 방역이지만 가족과 사회 모두 방역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사죄의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 사죄의 말씀 드리고자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31번 코로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천지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구합니다. 신천지 대구구의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8도, 광주는 9도, 부산은 1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울릉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도 오후부터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가 1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주 후반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달 초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최대 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은 삼가고 개인 위생 다시 한번 챙겨야겠습니다.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시는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뉴스 듣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